딱이 맞은 영혼 제2부 마음 상함의 개인별 주제 접촉 기능의 붕괴 마음 상함은 우리 마음이 거부에 대해 유연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유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거부 속에 예전의 우리의 경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투사되는 그 경험들 말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마치 언젠가 한번 마음을 다치고 착취당하거나 경멸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일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믿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방향으로 예상하는 바에 맞추어 행동하게 마련이므로 투사된 우려는 거꾸로 우리의 현재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개인의 자아가 특정 분야에서 발달하지 못했거나 충분하지 못하게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체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다시 마음을 다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아무도 믿지 않기로 하는 대신 마음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사람 관계가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경험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머릿속에 박힌 기억으로부터 물러서서 새로운 체험을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말로 들을 때는 아주 그럴싸하고 쉬워 보이지만 정작 하려고 하면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열면 보호막도 동시에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 때문에 우리는 종종 과거의 불행한 기억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매달려 있으면서 차라리 마음 상함을 겪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관심사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첫째, 마음이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사고와 행동이 유연성을 잃고 막혀버리는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같은 상황에서 감정이 지나치게 분출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자아 개념이 아주 유용한데 사람들 사이의 접촉에서 자아가 담당하는 기능을 이 개념에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타격을 받으면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들이 이 개념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그의 주변 환경이 만나면 이른바 접촉 주기가 생성됩니다. 에너지가 번갈아서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현상이 반복되지요. 접촉 주기는 외적, 내적 자극에 의해 생겨난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각을 알아챈 우리는 이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모여들면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나면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과정이 완결되고 새로운 감각이 뒤를 잇지요. 최우선 목표는 환경과 접촉하는 가운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 접촉 과정은 원하는 목표에 가능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그림은 위에서 말한 과정을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가 원상복귀되면 책 읽기에만 전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서 행위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접촉 주기 단위가 되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읽던 사람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걸 알지만 그냥 계속 책을 읽습니다. 감각이 점점 더 전면으로 부각되어 마침내 배고픔을 감지되면서 독서를 자꾸 방해합니다. 배고프다는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책 읽는 사람의 관심은 음식 쪽으로 향하고 그는 힘을 모아들여 이것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그는 부엌으로 오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목표로 삼고 있었던 케이크를 먹습니다. 케이크와의 접촉, 맛보고 씹고 먹는 이 행위에서 그는 육체적 쾌감을 경험합니다. 음식물을 자기 것으로 동화시킴으로써 배가 부르고 만족스러워진 그는 케이크 먹기를 중지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완결 부분에서 그는 긴장이 풀리면서 케이크를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다시 책을 읽는 대로 주의력이 집중되고 새로운 접촉 주기가 시작됩니다. 이 접촉 주기 모형은 배고픔 같은 개별적인 욕구나 충동뿐만 아니라 마음 상함의 경우처럼 복합적인 접촉 사건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아는 여러 가지 접촉 기능을 사용합니다.
즉 자극을 받아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행동 양식을 다양하게 고려해 본 후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마침내 행동에 옮기는 역할을 하지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만족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4가지 자아 기능을 아래에서 구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중 어느 기능이 결여되거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이 접촉 과정은 정지되고 맙니다. 그것 기능.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접촉 과정의 시작으로 감각 또는 의식과 아주 밀접히 관련됨. 나 기능.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에너지를 모아서 행동을 할 때 주로 작용함. 접촉 기능. 나는 어느 만큼 가까이, 어느 만큼 멀리 있고 싶은가? 접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함. 인성 기능. 나는 누구인가? 해결과 완결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함. 접촉 주기의 초기 단계는 자극을 인지, 감각하는 과정이므로 그것 기능이 작동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독서와 식사에 관련지어 말한다면 배고픈 사람은 배가 꼬르륵 거리는 것을 아는 순간 시장기뿐만 아니라 먹고 싶다는 욕구까지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각각의 자극의 의식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의 능력이 마음을 다치는 상황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아 감정이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그것 기능이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겁으로 인해 느껴지는 이 기분이 사실은 옛날의 상처 부위가 다시 건드려지는 데서 오는 아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다시 기분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테니까요. 마치 위가 꼬르륵 거리는 사람이 그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고 무언가를 먹으면 나아진다고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기분이 너무나도 불쾌해서 그저 그것을 억누르는 데에만 온 힘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된 정서적 차원의 배경을 대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인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음을 다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호책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한 필요조차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 기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마음 상황의 상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으로나마 마련해 두는 대신 우리는 사고와 상상력을 봉쇄해 버립니다. 이 단계를 그냥 뛰어넘고 행동 단계로 돌진해 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만한 행동 표본을 미리 구상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반응은 꽤 맹목적일 뿐만 아니라 순전히 기분 내키는 대로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내면의 강박뿐으로 이것은 분노와 무력감, 실망과 절망의 형태를 띠고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영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기능이 마비된 우리는 그만큼 생각 없이, 방향 없이 행동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심하게 마음을 다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실현 가능하고 자존감을 강화시켜 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남들을 상처내는 대신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당신이 한 말이 지금 나에게 몹시 상처를 주어 기분이 매우 나쁘다. 그러니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 계속 머물면서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적 자유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요. 관계를 지속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 결정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뚜렷한 의식을 갖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절력의 표현입니다. 순수하고 자유로운 삶의 가장 큰 특징인 통합성 또는 전체성의 직접적 표현이지요. 그런데 심적 타격을 받을 때면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는 권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힘이 잠시 소실되었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개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극단적인 친소 행동 양식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신소 행동 양식이란 사회적 접촉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립부터 전혀 떨어져 있을 수 없이 함께 흘러가는 융합 상태까지 두루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둘 중 어느 한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를 선택하고 나면 그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마음 상함 때문에 절규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친 사람은 분노에 쌓여 자기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상대방과는 결코 다시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의 후퇴가 철저한 관계 단절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은 이전에 너무나 가까이 융합하여 지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밑바닥에는 두 사람의 의견이 똑같은 것이 가장 좋은 관계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단위를 뜻하는 이 융합 상태는 퇴짜나 비판, 거절로 인해 깨어집니다. 특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이 융합 상태를 추구하는 편인데 그들은 외부의 확증을 받아서 그 힘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증이란 남들의 호불호가 자기와 같음을 뜻합니다. 비판, 이견, 거절, 그 밖에 자신의 남과 갈라놓은 것은 모두 남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환상을 깨어버림으로써 그에게 현격한 거리감을 맛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칠 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상대가 자기를 거부한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퇴짜를 맞음으로써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 실은 더 큰 원인인 것입니다.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은 언제나 실존을 위협하는 차원의 것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어린아이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는 배경은 대개 어릴 때 경험한 상처입니다. 그것이 현실 상황에서 비록 무의식 속에서지만 정서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어릴 때 느꼈던 공포와 불안의 느낌을 수반합니다. 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상할 때면 스스로 나는 지금 몇 살로 느끼고 있지? 하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곧장 마음속의 아픈 곳, 마음 상함을 일으킨 배경이 되었던 불안의 뿌리에 가 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다쳤을 때의 나이, 그 나이가 바로 정신적으로는 현재의 나이입니다. 따라서 상담 치료에서는 최초로 정신적 타격을 입은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내담자로 하여금 그 다음에 오는 부차적인 마음 상함이 무엇 때문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내사와 미해결 과제로 인해 내적 통합성이 손상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지요. 남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생각 속에서 봉쇄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마음이 상한 김에 관계를 끊기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다른 행동 가능성도 모두 배제되고 맙니다. 상처를 준 상대와 충분히 접촉해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배고픈 사람을 들어 비유하자면 막 무언가를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시장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모르게 되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그만 물러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접촉 주기가 중단되어 완결되지 못하고 따라서 충족감이 생겨나지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면서 미해결 과제로 잔존하게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는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건을 계기로 헤어지는 사람들은 결코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미해결 과제를 매개로 불편하게 서로에게 묶여 있게 됩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훈터 버몬트가 접촉 기능의 붕괴라고 이름 붙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아가 버림받을 위험에 놓였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판단이 들면 자아는 갑자기 자신이나 남들과의 접촉을 끊고 멀찌감치 물러납니다. 여기서 붕괴란 행동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 대처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미 습성이 된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때는 창조적이었지만 이제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접촉 주기 과정에서 한 단위가 도중에 차단되면 인성 기능에 지장이 옵니다. 물론 인성 기능은 주기의 맨 마지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우리 자신의 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지요. 경험과 내사가 합쳐져서 세상과 자신을 보는 개인적인 시각이 마련되고 이 시각이 이번에는 세상과 자신을 보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쳇바퀴 구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관계를 끊게 되면 이 관계를 맺었던 상대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남편에게 다른 애인이 생겨 이혼한 부인의 경우 이 체험은 그녀에게 남자는 모두 사기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끔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매력도 없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인성 기능은 자아의 또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상에 들어맞는 행동만을 가능한 고려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상했다고 합시다. 그가 생각하기엔 틀림없이 상대가 자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 그는 상대에게 등을 돌립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서 축출당했다고 느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상대와 따져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대가 자신을 꺼려한다는 내사에 젖어 있어서 그런 생각은 떠오르지조차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밖에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자기 것으로 하기도 어려워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더욱더 굳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인성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마음 상함을 극복하는 길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계속 남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넓혀가야 합니다. 폴 굿맨은 바로 이것을 그때그때의 조건에 따르는 창조적인 자아 적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적응 기능은 한 번 마음을 닫히면 크게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자기 발전이란 현재의 접촉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받쳐주는 자아의 기능을 발전, 전개시켜 나가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비판은 실패자로 느끼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비판적으로 남이 말해주는 것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체험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접촉이라는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롭고 창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꺼이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마음을 여는 동시에 집착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완성품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니까요.